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항만 순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방송을 했는지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읽었는지도 금방 또 다 까먹었었는데 항만 얘기하면서 10대 항만이 뭐였지? 했는데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을 좀 처음 올려봐서 조금 떨리다고 하셨는데 좀 자주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년 기준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가 1등이 상해, 상하이. 네, 그 상해 운임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상해가 전 세계 물동량의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역시 싱가포르이네요. 싱가포르에 저희가 한 2년 옛날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살은 게 아니고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싱가포르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싱가포르의 앞바다를 보잖아요.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거기 주재원으로 계신 분 집에 한 27, 8층 정도 되는 집에서 베란다에 나가봤다가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정말 무슨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할 때 전선들 쫙 이렇게 있는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있는 걸 보고 싱가포르이 동남아에 정말 그 물류의 허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등이 싱가포르, 3등이 닝보, 저우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닝보, 저우산이 어디 있죠? 중국이긴 한 것 같은데 그죠? 닝보. 네, 4등이 선전, 선전 그리고 5등이 광저우. 광저우랑 선전이랑 좀 가깝게 있는 걸로 같은데. 그리고 6등이 칭다오, 우리 인천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자로는 이제 청도죠, 청도. 칭다오고 7등이 부산입니다. 네, 부산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무역을 하는 교육 국가다 보니까 GDP 기준으로도 지금 한 11등 하네요. 부산항이 7등이고 8등이 천진, 티엔진입니다. 티엔진. 그리고 9등이 LA 롱비치. 어제 롱비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 뭐 그랬었는데 롱비치. 그리고 10등이 홍콩이네요. 11등 로테르담. 그리고 12등이 두바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10개 중에 탑 10 중에 7개가 중국 항만입니다. 엄청나다 그죠? 뭐 세계 공장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0대 항만 중에 7개인 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위에 또 저의 비염을 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올해 봄부터 또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기 있는 작두콩차도 안 먹고 그리고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로 해보다가 안 되면 여기서 적어주신 금호동의 상쾌한 이비인후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도요. 제가 하도 작년 연말쯤에 심해가지고 여의도에 저희가 가는 부추 된장 먹는 금강빌딩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래저래 좀 봐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방송 보면서 맨날 그 코 찡찡거려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하고 약을 주셨는데 그때 그 약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좋아져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좀 비염해서 한 8, 9개월 좋았었는데 일교차가 좀 심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얼굴이 좀 까맣게 탄 것 같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난주 오전에 축구하다가
선블락을 안 바르고 축구를 하는 바람에 좀 탔습니다. 네, 참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그죠?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행동경제학 법칙, 멈춰라 생각하라 그리고 투자하라, Stop, Think, Invest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표지에 살 걸, 팔 걸, 뺄 걸, 할 걸, 말 걸. 오늘도 후회 가득한 뭐뭐 할 걸에 투자를 했는가? 충동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논리로 무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판사가 21세기 북스인가 그렇죠? 네. 추천사를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추천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부터 그죠? 코로나 때 급등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 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급등락장을 반복을 했는데 한 3, 4년 동안 내 계좌 잔고가 줄어들었다면 당장 주식 투자를 멈추고 이 책부터 읽어봐야 한다. 저자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편향에 의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매매를 반복하는지 그 원인을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감정적 소음에 의한 실패의 반복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에 의한 행복한 투자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예. 항상 책을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제가 다 읽고 추천사를 쓰거든요. 읽다 보면 이 책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딱 떠오릅니다. 예, 어떤 점이 도움이 될지 그런 게 떠올라서 이렇게 썼고요.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프롤로그에 보면 매수와 매도 버튼 사이에서 감정이 요동칠 때 하면서 첫 단락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얘기한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저는 가장 첫 페이지 첫 단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되게 뭐 종토방에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계속 이래야만 된다라고 막 계속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래야만 되는데라고 해서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시장이 반영을 안 해주면 시장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은 그 앙데르 코스텔란의 얘기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인데요. 그 강아지가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거품이나 또는 아니면 지나치게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정말 비이성적이면 2년 안에 그 비이성적인 거품이라든지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2년이면 다 해소가 된다라는 걸 느꼈고요. 2년 동안 이상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트코인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3년 이상 그렇게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은 비트코인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의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거고요. 어제 뭐 그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그림이 왜 247억에 팔렸을까? 저 그림은 왜 77억에 팔렸을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시장이 만들어낸 어떤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와 그 비이성적인 주가 움직임, 그 비이성적인 주가 움직임이 얼마든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존 메이나드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당신이 버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무 비싼데 하고 공매도를 쳐놨다가 하면서 그 생각한 것보다 더 버티면서 올해 공매도를 2차 전지에 관해서 공매도를 친 선수들이 거의 많이 회사 정말 잘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됐다라고 들었고, 또 반대로 이 정도면 너무 싼데 하고 신용을 써서 주식을 샀다가 안 올라가거나 더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용이 다 털리는 두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비이성적인 상태가 당신이 버티는 것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틴다는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 자신이 내가 그렇게 비이성적인 구간에서 버틸 수 있게끔 내 포지션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이 뭐냐면 이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예.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정말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상위 5% 이내에 드는 선수가 됐다 했을 때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버티지를 못합니다. 버티지를. 그 뒤에도 좀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야성적 충동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려면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야성적 충동이라고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거기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이 부분을 야성적 충동 해가지고 이 실러 교수가 야성적 충동을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낙관적인 느낌과 준비된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등등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이나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그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그 행동 경제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클 베일리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걸 번역을 한 거고요. 13분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을 화나게 한 중국 화이폰에 하이닉스 칩이 땡땡땡 그러나 거래한 적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중국에서 화웨이뿐만 아니라 샤오미, 오포, 비보 등등 그죠. 핸드폰을 만들려면 무조건 이 메모리랑 그 CPU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CPU에 해당되는 AP를 이번에 화웨이에서 자체적으로 퀄컴 걸 안 쓰고 자기네들 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D램은 하이니크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죠. 여기에 자국 기업 SMIC가 개발한 7나노 반도체와 하이닉스가 제조한 D램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또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화웨이가 7나노 공정 프로세스가 내장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서 이 제품을 해체 분석을 해봤더니 스믹이 제조한 기린 9000S 칩이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MIC는 중국 1위고요.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테크인사이트는 이 칩에 대해서 세계 최첨단 기술보다 2에서 2.5단계 뒤처진 것이며 중국 정부의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화웨이를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화웨이가 보란 듯이 지금 자체 개발한 AP도 선보이고 그리고 7나노 아직까지는 뭐 28나노급 이상의 장비만 수출하게끔 돼 있는데 뭐 7나노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뺨을 때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 창립자인 모리스 창은 지난 3월 대만의 한 반도체 행사에 참석해서 중국의 기술은 대만보다 5, 6년 뒤처져 있다고 진단을 했었는데 그게 불과 6개월 전인데요. TSMC가 7나노 공정을 활용한 반도체를 만든 건 2018년 4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그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최첨단 기술보다 약 8년 정도 뒤진 14나노급 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왔는데 19년부터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관리를 했습니다. 19년. 하지만 이런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은 기술 격차를 8년에서 5년으로 줄였네요.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있었고요. 화웨이는 지난해 R&D에만 거의 30조 투자했네요. 전체 매출 6,423억 위안에 약 25%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한 120조 중에서 30조를 R&D에 투자를 했고요. 지난 10년간 R&D 투자액은 총 9,773억 위안이니까 거의 180조 정도 투자를 했네요. 이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와. 중국 정부도 적극적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약 3천억 위안, 55조 정도 규모의 중국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네요. 2014년 그때 1,387억 위안 그리고 19년도에 2천억 위안에 이어서 이번에 또 새로 3천억 위안을 투자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반도체 제조 장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 제재를 피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차이나 칩 중국 반도체 추격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미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장은 발표한 성명에서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은 미국의 기술 없이는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SMIC가 상무부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면서 상무부는 화웨이와 SMIC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덜란드를 방문 중에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연역이 나오는데요. 표에 보니까 2019년 5월 달에 미국 제품 수출 금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아예 제한을 해버렸고요. 20년 5월 달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외국 제품 수출을 금지라고 해서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만든 첨단 반도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8월에는 메모리 반도체 등 범용품 모두 수출 금지를 시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도 이때도 뭐 열일했었네요, 미국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SMIC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이 미국의 수출 규제 실패와 규제 조치 위반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는 언급을 보류하겠다고 답을 하면서 미국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에 맞춰서 국가 안보 우려에 초점을 맞춘 기술 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제재에 맞대응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게 중국 중앙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몇 주 전부터 업무용 기기로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사무실에도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한 말은 결국은 쓰지 말라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저는 어제 저희 운영팀에서 회의를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도 전화기 2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 왕 차장한테 물어봤더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통신사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보다 많던가 뭐 그렇잖아요. 뭐 애기들 뭐 6살짜리 애기들까지는 아마 핸드폰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2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많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한 개의 핸드폰으로 그 안에 전화 번호를 또 2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쓰고 또 업무용 회사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따로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하면서 오히려 올해 휴대폰이 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이제 휴대폰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 중국에서. 한편 메이트 60 프로에는 하이닉스가 생산한 반도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술렁이고 있는데 테크인사이트는 화이폰에 들어간 주요 부품 가운데 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 플래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DDR5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를 했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라고 했고요.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중국으로 이미 유입된 하이닉스의 제품을 대리점이나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중간에 그 반도체 유통 회사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건데 중간 유통상한테 팔고 그 유통상이 이렇게 파는 것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후속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돌아온 요커 명동보다 성수동 면세점보다 성형외과.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요크들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작년에 22만 7천 명인데 올해 지금 7월 한 달에만 23만 명 정도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 600만 명이었으니까 전체 1년 내내 한 달에 50만 명씩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7월보다도 또
더블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데 중요한 거는 와서 이번에는 뭘 많이 사는지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체크해서 보고 있는데요. 폐공장을 살린 독특한 인테리어로 MZ세대에게 힙성지 인기가 많은 장소로 통하는 서울 성수동 한 카페. 여기 또 보면 엄청 변했죠. 거기 촬영장이 있어서 여러 번 한번 갔었는데 완전히 옛날에는 거기 바디샵들이 있잖아요. 그 카센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일 낮에도 줄을 설 정도로 손님이 꽉 차 있는데 대부분 중국 관광객 유커들이다라고 하네요. 335 카페로 들어온 유커들은 마치 단골 가게에 온 듯 인증샷을 남기고 능숙하게 메뉴를 골랐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뜨는 동네 성수동 카페의 거리에서 요커를 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복궁을 방문하고 서울 명동 백화점에서 쇼핑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유커들은 마치 한국 MZ세대처럼 숨어있는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닌다. 또 다른 성수동 카페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짱 워런은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중국판 인스타그램이 샤오홍슈라는 게 있나 보군요. 이걸 보여주면서 SNS를 검색하면 유명한 한국 카페나 트렌디한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요커들이 명동보다 이런 데를 요즘엔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요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 7일 중앙일보가 BC카드 데이터 사업본부와 함께 외국인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과거와 비교해서 장소 업종에서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었네요. 카드 분석해 보면 되군요. 외국인 카드 분석. 성수동이 외국인 카드 매출 1315%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카드 매출은 일주일 단위로 나눠 분석을 했고요. 분석 시점은 단체 관광 허용 직전 지난달 7일에서 13일이고 단체 관광 허용 2주 총 3시기 동안인데 지난달 14일에서 20일 그리고 20일에서 27일 허용했다고 뭐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건데 아무튼 1월 신종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8월 셋째 주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비교를 제대로 해보셨네요. 특히 눈에 띈 것은 MZ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 매출 증가인데 단체 관광 허용 직전 826% 증가를 했고요. 허용 이후에는 첫 주는 908%, 그 다음 주는 1315%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역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카드 매출도 단체 관광 허용 직전에는 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관광 허용 후 31%, 28%로 증가세가 커졌네요. 근데 성수동에 비하면 뭐 미미하다 그죠? 반면에 과거 유커들이 많이 찾았던 서울 명동과 제주도는 아직 단체 관광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면 명동이 42% 증가했고요. 하지만 허용 이후에도 37.45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도 나오네요. 업종별 외국인 카드 매출의 변화인데 단체 관광 허용 전에는 숙박이 14, 허용 후에는 22, 40 이렇게 나오고 면세점은 마이너스 76. 19년 대비 19년에 아까 600만 명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76% 마이너스고요. 지금 72 허용 후에 70이니까 면세점도 본격적인 아직까지 그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항공이 마이너스 66이었나
2019년 대비해 가지고요. 66이었다가 단체 관광 허용 후에 마이너스 59. 반면에 성형외과가 23%, 31% 증가했고 요식업도 42, 49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77이었다가 허용 이후 2주간은 마이너스 82에서 마이너스 69 사이에서 들쑥날쑥하고 있고요. 주요 상권별 외국인 카드 매출은 방금 이제 쭉 읽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전자기기, 쇼핑은 시드레저라고 돼 있네요. 소비 방식 변화를 놓고 요커가 쇼핑 위주에서 문화 중심의 서비스 관광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옛날과 달리 한국 화장품, 전자기기가 중국보다 큰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쇼핑보다는 세련되고 앞선 문화를 체험하는 방향으로 소비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네요. 저희 형님이 상해법인에 있는 상해법인장 하는 회사 동료가 모친상이 있어가지고 어제 갑자기 들어오셨는데요. 그저께 들어오셨다가 어제 이제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우리 워맵 신방에서 키아프랑 그다음에 프리즈 요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형님한테도 중국의 그 VIP 고객이 한국의 프리즈랑 키아프 괜찮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형님이 그쪽을 전혀 몰라서 나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었다고 하면서 어제 저녁 먹으면서 요 키아프랑 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한번 가보라고 했을 건데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게 중국의 이제는 그 요커들이나 중국의 부자들의 관심이 확실히 문화 체험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보고 웜의 신박을 좀 매일매일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으셨으면 키아프랑 그 프리즈 뉴스는 벌써 작년에도 한번 다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랬더니 매일매일 이제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맞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한국을 더 자주 찾고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서영구 숙명여대 교수님이 명동의 백화점보다 성수동의 카페를 찾고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것 모두 앞선 서비스를 체험하는 방향으로 요커의 소비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수요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미물가 안정원 착시 헤드페이크 우려가 커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헤드페이크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뛰는 국제 유가와 상승세의 서비스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페드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브렌트유는 90불 넘었죠, 그죠? 알리안츠 그룹의 모하메드 엘 에어리언 고문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와중에 나타난 유가 상승은 페드의 향후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지만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둘 것이다. 요 얘기 때문에 9월은 지금 금리 올릴 확률이 6%밖에 안 됩니다. 94%가 동결이니까 페드 와치 기준으로요. 이번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11월 달이 걱정인데 저는 11월, 12월 달에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좀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방송에서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은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미국 시장이 어제 9월이 100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10월 달이 1등입니다. 25년 기준으로는요. 10월 주가 상승률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됩니다. 월 평균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조정 잘 거치고 10월부터 이제 11월, 12월 또 할로윈 전략을 써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이유로 주가가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금리는 왜 떨어질까? 그거는 통계적으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블룸버그는 페드는 인플레이션 헤드페이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짚었는데요. 헤드페이크란 무엇이냐면요. 지표나 가격 등이 갑자기 방향을 트는 현상을 뜻한다.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쳐들거나 올라가다가 그런데 그 머리를 갑자기 드는 이게 페이크라는 말이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아마 뜻하는 것 같은데요. 물가 안정세가 착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물가가 올라가다가 물가가 잡히는 듯한 이 모습이 오히려 페이크라는 얘기네요. 블룸버그는 특히 미국의 예상을 웃도는 경제 성장률 호조 같은 변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위에 달락에도 나오지만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 PMI가 지난달에 52.7이었다가 예상치는 그것보다 살짝 떨어지지 않겠냐 해서 52.5를 기대했었는데 54.5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스닥이 빠졌었죠. 페드 인사도 헤드페이크 가능성을 고려해서 향후 데이터를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페드가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판명이 되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추세인지 단지 이상치이거나 우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21년과 22년에도 인플레이션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급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부터 3월부터 금리를 올렸었죠. 25bp씩 쭉 금리를 어떻게 올렸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요. 다만 페드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7, 8월 중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했고 관광에 대한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강했는데 이는 팬데믹 시대에 억눌렸던 펜탑 디맨드라고 하죠. 펜탑 디맨드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펜탑 디맨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병옥의 마켓나우 우크라이나 재건 유럽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돼 있는데 항상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기사만 보게 되면 인지 편향에 빠지게 되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안병옥 대구대 교수님이시네 이군요. 20년 7월 EU가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7,500억 유로 약 1,000조 원이네요. 와. 1,000조 원 규모의 공동 채권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0조 원. 미국의 페드가 3.78조 달러까지 대차제표가 이제 좀 꺾어졌다가 4.5조 달러에서 그죠? 2008년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있었던
QE1, 2, 3를 통해서 연준의 자산이 4.5조 달러 가져갔다가 그러고 나서 18년부터 19년도에 긴축을 타이트닝을 하면서 4.5조 달러가 3.87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게 8.9조 달러까지 코로나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으면서 늘어났었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5조, 5조에 가까운 돈을 풀었었죠.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5조 달러니까 6천조가 넘게 풀었었는데 거기가 통화 승수에 의해서 막 더 파생되는 걸 감안하지 않고요. 유럽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1,000조 원에 가까운 채권을 또 발행을 했었었네요. 네. 집행위원회가 국제자금시장에서 채권을 팔아서 경제회생기금을 마련을 했고요. 개별 EU 회원국이 아니라 EU라는 기구가 발행한 최초의 대규모 단일 채권인데 우크라이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권을 팔아서 채권을 팔면 그 돈이 시중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페드가 이렇게 미국의 연방 정부가 엄청난 채권을 찍어내서 그렇게 그 돈으로 예산에도 쓰고 코로나 구제금도 주고 이러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돈이 또 흡수됐다가 또 나왔다가 뭐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미정부가 찍어낸 채권을 가장 많이 사주는 기관 중에 하나가 페드잖아요, 또. 근데 페드가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다 돈을 찍어서 사주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U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ECB에서 그런 식으로 또 채권을 사주면서 또 돈을 찍어내는 그런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랑은 다르게 경기 침체가 오면 왜 인플레이션이 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벌써 42분이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미국이 군사 지원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을 할 때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재건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세계은행은 앞으로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에 4,110억 달러 약 56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21년 우크라이나 GDP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건 이게 항상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슈페터가 얘기했다.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제품을 파괴시키면서 혁신 제품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재건 시장 부동산도 재건축 그게 전부 다 창조적 파괴잖아요. 낡은 집을 부수고 파괴하고 새로운 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창조적 파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560조 그러면 또 핵심은 이 560조 시장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갖고 이 돈을 가져가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꽤 크다 그죠? 560조니까. 마지막 기사는 김원배의 시선 50-50 법이 꼭 필요한가 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9일자 미국의 빌보드 핫 100 차트가 발표됐는데 K-팝 3곡이 순위에 들었고요. 방탄소년단 전국이 28위 그리고 걸그룹 뉴진스 요즘 엄청 핫하죠. 95위가 포함됐고 나머지 한 곡이 걸그룹 50-50의 큐피드가
4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큐피드는 24주간 핫 100에 100에 들어갔는데 K-팝 가수 사상 세 번째이며 걸그룹으로서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형 기획사도 힘든 일을 막 데뷔한 중소기획사 출신이 이뤘다고 해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예상 못한 큰 성공은 분란을 낳고 말았는데요.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이 50-50의 소속사가 어트랙트군요. 상대로 정산의 불투명과 건강권 침해 이유를 들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네요. 요 얘기는 뭐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원배 논설위원이신데요. 50-50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기각됐네요. 아마 뭐 계약이란 게 있으니까 그죠. 계약이란 게 있어서 이 너무 불리한 계약 아니야.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기각됐지만 항고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였고요. 소속사인 어트랙트도 1차 승리를 얻었지만 소속 걸그룹의 인기에 걸맞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속사와 걸그룹 모두 패자일 것이다. 소속사와 아이돌 가수는 한 배를 탄 사람이다. 이익 배분은 기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신만은 50-50를 지켜야 한다. 참 마지막 말씀이 되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셨네요. 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 상태와 목 상태가 맛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마지막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번 한 주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